네, 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미국 예외주의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작년 연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미국은 다르다. 트럼프 시대의 미국은 강해질 것이다. 하지만 비미국은 훨씬 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결국 미국 예외주의의 핵심이었는데요. 그게 최근 3월 들어서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계속 급락 일색이고요. 반대로 비미국은 또 잘 버티거나 혹은 뭐 유럽 증시의 경우에는 오히려 날개 돋친 듯 날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트럼프 시대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중기적으로 전략을 세워야 될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 밀렸습니다. 네. 어제는 그래도 약간 좀 분위기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간밤에 또 밀리면서 S&P 500 기준으로 조정장에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들어갔는데요. 결국에는 또 트럼프의 그 200% 관세 이게 좀 트리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계속 트럼프가 트리거를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사실상 이제 뭐 방아쇠 역할을 계속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시장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이 목소리에 좀 신뢰감이 많이 잃어가고 있다. 이런 점들이 아마 주식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고요. 이러한 영향들은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계속적으로 아마 그 뉴욕 증시라든지 뭐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 빠지면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영향들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건데 계속적으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럽과의 문제, 뭐 주류에 대해서 200% 관세 그러면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상 시장에서는 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또 말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캐나다에 대한 관세도 얘기했고요. 그러다가 번복을 했었고 이런 점을 봤을 때 시장의 신뢰를 잃어가는데 근데 문제가 이런 거예요. 악재가 나오면 사실상 이제는 좀 문제가 크게 되겠다 하다가 갑자기 이제 수그라들었는데 그럼 호재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CPI 지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예상치보다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크게 올라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자체를 본다 그러면 사실 어떤 뭐 이런 호재가 나왔어도 사실상 시장에서는 크게 둔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오히려 이제는 사실 시장을 좀 누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프리미엄 리스크가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미엄 자체가 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시장의 신뢰를 잃어가다 보니까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이제 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관세 문제는 항상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앞전에서 본다 그러면 결국에는 또 기업들의 비용이 좀 상승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고스란히 이제 소비자한테 갈 거고. 그러면 이제는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하다 보니 당연히 뭐 뉴욕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정책의 불확실성이 변동성을 이제 높인다는 거겠죠.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증대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일단 뭐 매도세는 뭐 당연할 거고요. 또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제는 일단 관망세로 돌아선다는 거죠. 이런 점들이 아마 계속적으로 이제 불안한 장세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 뉴욕 증시를 보셨을 때는 정말로 저처럼 약간 보수주의자가 있습니다. 투자했을 때 약간 보수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관망세로 계속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과 변동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재가 나왔다가 이제 그게 마치 호재처럼 둔갑을 했다가 또다시 악재가 되었다가라는 게 지금 관세 리스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대로 호재가 나와도 이걸 믿지를 못하는 거죠. 계속 이거에 대해서 저울질을 해야 되고 또 다음 달에 또 관세 부과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런 시나리오까지 또 넣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계산이 안 돼서 매매가 뭐 잘 안 되겠죠. 자유롭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받아주는 수급이 없으면 결국 시장은 계속 이렇게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 정부에서 그리고 또 베센트 재무장관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주식 시장은 지금 이렇게 뭐 디톡스 구간을 가야 되는 거고 조만간 다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그거를 믿어주고는 싶은데 사실 계속 계좌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좀 화는 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팍스뉴스와의 그 인터뷰에서 트랜지션이라는 이 과도기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실상 이제 감안을 하겠다. 그게 어떤 경기 하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감안하고 가겠다라는 이제 뉘앙스로 이제는 읽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또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런 점들은 아마 당분간 시장을 누르는 악재 요소로 뭐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미 그게 이제 시장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와도 좋은 호재가 나와도 사실상 뭐 그렇게 시큰둥한 반응이 지금 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그렇게 봐요. 백악관에서 또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CPI 지수였단 말이에요. 2.8% 상승을 했는데 예상치 2.9%보다 하회했습니다. 컨센서스보다 더 낮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주가가 크게 오르거나 아니면 좋게 이제 가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사실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이제 시장에서도 이런 어떤 호재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반영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백악관에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거봐라 물가지표 괜찮게 나오지 않았느냐 왜 믿지를 못하느냐 이거 2분기 가면은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를 뭐 언론에서 외면할 것이며 언제까지 반영을 안 시킬 거냐 지표는 좋게 나오는데 왜 나쁘게 얘기하느냐 자꾸 이렇게 항변하고 있어요. 백악관에서 억울하다는 거고. 억울하죠. 네. 굉장히 억울한. 지표는 좋게 나오니까 네. 고용 지표도 생각보다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백악관에서 항변하고 있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선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사실상 2월에 이번에 2월에 CPI 지수는 사실상 관세의 이슈를 반영하지 못했던 지표거든요. 아마 이제 3월달 지표 나오거나 PCE 지수가 나오면 이거 반영돼서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또 어떻게 또 흘러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는 그렇게 항변하고 있고 백악관에서도 거기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하고 있지만 일단 시간이 갈수록 관세에 대한 이슈는 시장을 누를 소재로 작용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뭐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할 거다 앞으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좀 문제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뭐 관세가 어느 정도 뭐 타임테이블이 좀 잡혀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다른 나라들에서 계속 이에 대해서 보복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트럼프 정부도 이 정도로 강하게 다들 보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뭔가 지금 시나리오가 꼭 꼬이고 있는 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 생각도 일단은 생각보다 상대 측에서 세게 나오네. 그러니까요. 예, 네. 이런 어떤 당혹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야 내성 생기고 있다 이런 맞아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성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하게 밀고 나가다 보니까 또 상대 측에서 강하게 나오고 그러면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이슈처럼 뭐 주류에 대해서 샴페인에 대해서 200% 관세 때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상 또 그러면 상대 측에서는 또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야 이거는 그럼 그렇죠. 언젠가는 또 다른 말이 나올 수 있어서 내성이 생기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좀 이슈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1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이 동맹 국가의 거리두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바이든 행정부 때 러시아와의 대척점이 있었는데 반대로 지금 오히려 사실상 러시아에 더 가까워지려고 하고 그러면 또 동맹 국가에 약간 소외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불편하죠. 예. 캐나다와 최우방국인데 캐나다와의 불편한 기색이 지금 느껴지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이런 점을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이런 것들 우려감이 이제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그 협상력이 시간이 갈수록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이 동맹국들이 지지를 안 해주면은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우려하고 있어서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계속 그거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리스크를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는 좀 안 좋은 흐름으로 이제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여기서 이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쨌든 트럼프 정부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뭐 최근에 보니까 2월 그 재정 적자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을 어쨌든 좀 메꾸기 위해서 관세로 세수도 좀 늘리고 그리고 또 그 도지에서 사람도 계속 자르고 하는 건데 네. 여기에 잘 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근데 사실 이게 그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 네. 부채를 줄일 수는 없죠. 물론 그래요? 그렇죠. 뭐 세입과 세출의 그 관계에서 나오는 게 이제 결국에는 부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세입 지금 이제 세출을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네. 나가는 거를 줄이겠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 부채를 다운시키겠다는 건데 방향성은 맞습니다. 뭐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쓰는 걸 줄이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는 국가의 이제 부채를 줄인다는 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땐 비용이 더 증가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한 채용을 많이 줄였잖아요. 네. 거의 하면 4% 줄이면서 10만 명까지 감소가 됐는데 더 줄일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러면은 사실 이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질이 떨어집니다. 그럼 이게 사회적 비용으로 더 증가될 수 있어요. 그럴 근데 수도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효용이 떨어지면서
비용이 더 증가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것만으로 공무원의 수를 줄인 것만으로 사실상 뭐 국가 부채를 줄인다라는 거는 사실상 다 완벽하게는 줄일 수는 없을 거다. 결국에는 이제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법인세라든지 감세해야 되잖아요. 감세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는 관세 관세가. 이슈를 때리고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뭐 세금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오히려 가야지만 사실상 국가 부채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 관세에 목말라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더 관세가 계속적으로 강화되면 주가는 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서 만약에 못 버티시는 분들은 이제 매도 타임을 잘못 잡아서 크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그러네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테슬라는 거죠. 예. 이 테슬라를 지금 아마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럼요. 이거 들고 가야 되나? 이거 아니면은 지금 손절해야 되나? 막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어떤 딜레마에 좀 계속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당분간은 그 흐름은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지금의 관세가 뭐 계속 이래저래 뭐 보복에 보복하다가 타협도 되고 뭔가 완화되는 분위기도 가고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불가피한 그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네, 트럼프 정부의 어떤 정책을 실현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결국 이렇게 됐을 때 경기에 대해서 침체가 올 수 있고 네.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고 네. 이런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최근에 이번 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역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물 지표는 또 괜찮아요. 예.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게 정말로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지표는 괜찮아요. 맞아요. 예, 고용 지표 괜찮고요. 그다음에 물가 지표 이번에 발표된 것도 CPI 지수도 괜찮아요. 괜찮죠. 근데 소비 심리 지수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제 선행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느꼈을 때, 경기 참여자들이 느꼈을 때 앞으로의 심리 지수를 본다 그러면 앞으로 안 좋아질 거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걱정을 하는 네, 거죠. 현재는 괜찮은데 네. 이제 앞으로가 이제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 오늘 이제 미시간대 소비 심리 평가가 나옵니다. 지수가 평가 지수가 나오는데 과연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아마 시장의 예상만큼 뭐 저번에 보면 7포인트 정도 빠졌었거든요. 이번에도 좀 나쁘게 나올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소비 심리 지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느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그걸 선반영되다 보니 계속적으로 이제는 매도세가 나오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인 거죠. 지금 보면 1분기에 이제는 11분기 연속 상승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는 예외주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굉장히 잘 달려왔어요. 세계 경제는 안 좋은데. 그래서 예외주라는 게 이런 말이 나왔는데 지금 1분기에 이제 뜯어보면 알겠지만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1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곤두박질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소비 심리 지수도 안 좋고 그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물가는 다행히 이제는 한 2.8% 조금 상승을 잡히는 나오고 분위기지만. 그래서 예. 미국 소비의 측면이 약간 이제 둔화되고 있다는 것도 소비에서 나오거든요. 소비 판매 부분에서. 소매 판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시간이 갈수록 경기 둔화에 대한 이슈들 그게 이제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지금도 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는 그게 결국에는 기업의 성장에 대해서 저하를 일으킬 거다. 그럼 결국엔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뉴욕 주가는 당분간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갈 그렇군요. 가능성은 뭐 지표를 봐도 그렇고요. 지금의 흐름을 봐도 그렇고 매크로 환경을 봐더라도 그렇게 간다. 그래서 아마 고민이 많이 되시는 타이밍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심리 지표라고 해서 뭐 그 심리일 뿐이잖아. 괜히 걱정하는 걸 뿐이잖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참 신기한 게 심리가 이렇게 바뀌면 이렇다고 자꾸 언론에서 얘기를 하면 실제로 그게 실물 지표에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 지표를 확인했을 때 이게 진짜 영향이 있었네 하면은 더 크게 시장이 또 놀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 얘기를 지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까지 시나리오에 넣어두면 뉴욕 증시는 당분간 변동성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건 연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럴 때 파월 의장이 뭔가 좀 시원하게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다음 주 FOMC 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뭐 기대를 크게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뭐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렇게 관계가 좋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상 이렇게 주가가 뉴욕 주가가 그렇게 이제 변동성이 커지고 빠진다 그러면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는 연준 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소리를 좀 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정, 행정부에서 이제는 재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준에서의 어떤 통화 정책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넌지시 얘기를 던졌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지켜보겠다라는 거죠. 맞아요. 이 관세가 네. 실물 경제에 어떻게 미치는지 보고 나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사실상 뭐 연준의 주가를 떠받치기 위해서의 어떤 기대하는 목소리는 나오기 힘들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럼 이제 앞으로의 FOMC 회의가 이제 곧 열리는데 여기서 과연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또 시장의 가장 관심사인데요. 뭐 동결이죠, 당연히. 뭐 금리 인하는 일어나기 좀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지켜보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제 페드워처에서도 지금 동결을 예상하는 분들 많고요. 그래서 동결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지금 보면 이제 3월 18일에서 19일에 이제 FOMC가 열립니다. 동결로 갈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의 IB 쪽에서 투자은행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게 지금 보면은 뭐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인하 횟수가 0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예, 아직도? 0. 예. 도이치뱅크도 0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제 2번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웰스파고죠. 이제 2번 생각하고 있고, 좀 보니까 시티가 5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5번도 예, 있어요. 토론토 도미니언도 지금 4번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5번은 좀 힘들 것 같은 그러게요. 생각을 많이 네. 하고요. 일단은 거의 지금 되면은 동결 아니면 한두 번 정도로 보고 있는데 빠르면 6월이라는 거죠. 예, 제가 봤을 때 아마 6월 정도 되지 않을까. 이게 빠르면 5월인데 아마 시장 지표를 더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6월에 한 번쯤 아마 금리 인하 단행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 연준에서 그렇게 움직인다면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그거에 보고서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이번에 또 내렸잖아요, 한번.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 최근에 또 캐나다도 아무래도 경기가 좀 불안하다, 관세 리스크 너무 크다라고 하면서 계속 내리던데 우리도 뭔가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렇죠. 이게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금리 인하해주는 거 당연히 환영할 네. 만하죠. 그런데 사실상 저번에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했을 때 저는 내심 이제는 동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환율의 이슈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무시를 못한다는 거죠. 그쵸. 근데 일단은 금리 인하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1.75% 포인트 정도 벌어진 상태인데 그럼 우리가 더 한 번 하겠느냐라고 봤을 땐 부담이 않죠. 부담이 너무 크죠.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금리의 격차. 이것 때문이라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금리 인하하기 힘들고 한다 그러면 미국 금리 인하하는 거 보고 들어간다. 그럼 7월이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면 7월인 거고 지금의 또 부동산 경기 아시잖아요. 집값이 문제죠. 집값이 막 예. 다시 또 뛰고 있어서 아마 예. 금리 인하하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한 7월 정도에 아마 또 한 번 더 미국을 모니터링 해보고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국 예외주의가 이제 꺾이나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대한민국의 금리 전반까지 얘기를 좀 해봤는데 미국의 시점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구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비미국의 관점에서 봐도 딱히 그렇게 좋아 보이는 상황은 아니네요. 어쨌든 결국엔 미국의 금리 결정이 다른 쪽에 다른 나라들에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금은 일단은 트럼프 정책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기를 믿으면서 기다리는 방법이 최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